자, 지금 문제 풀어놓은 걸 봤는데 이거 약간 이 느낌이면 안 돼요. 주제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학에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풀질 않으면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러 출근을 하면서 그냥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기억들,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뭐냐면 이 과목에 대한 이해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제가 예전에 좀 인상 깊게 본 게 있냐면,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야구 선수인데 그 친구가 하는 표현들이 되게 특이했어요. 그리고 되게 그 친구는 잘 되겠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운동선수인데 몸을 풀고 경기에 나가는데 자기가 그 몸 풀리는 느낌과 원리를 말로 표현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폼도 되게 막 폼도 크고 막 되게 몸을 크게 쓰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구속도 굉장히 잘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보면 쟤는 오래 못 갈 거다. 왜냐하면 몸을 저렇게 역동적으로 쓰면 결국 몸이 버틸 수 없는데,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했던 게, 그 친구가 몸을 풀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근육이 어떤 느낌이고 이런 걸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뭐 피트니스 같은 거 할 때 근육이 안 크는 이유는 근육에 자극을 먹일 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쓸 줄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런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몸에 감각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의식적으로 좀 더 그 근육을 개입을 시키거나 개입을 시키지 않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헬스장 가가지고 뭐 기구한다고 몸은 안 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알고 하고 이해하고 하고 그 감각을 갖고 하거든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도 되게 감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고도 결국에는,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신경세포들, 그 화학 신호들, 화학 물질들의 자극이 한 전기 신호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거나 뭐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다른 느낌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걸 모르겠으니까 뭐 당장은 해야 되니까 하던 대로 해. 근데 그렇게 근시안 쪽으로 가버리면은 그냥 외울 거 말고는 없어져요. 공부하면서 뭔가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안 풀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제 구조가 명확하게 안 잡혀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주제 구조 잡는 방법을 정말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 수업 시간에 맨날 자네들도 결국에는 다 알더라고. 1달러 뭐 하기로 했어? 항상 주제 구조 잡는 과정이야. 그럼 벌써 1달러에 물가에 대한 정의부터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물가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 지수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에서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뭔가로 가야 돼. 근데 보면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동그라미로 친 것 같고, 선생님이 현관 펜치 부분하고 지금 완벽하게 동그라미 일치한단 말이야, 풀어놓은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뒤쪽에서 약해져요. 왜 그러냐면 약간 멘탈이 털렸든 집중력이 흐려졌든 한 거야.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정보들이 많아지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근데 나는 좀 뭐라 그럴까, 이건 괜찮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1에서 1달러, 2달러로 넘어가면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라 그래서 여기서 잡혀야 되는데 이런 것도 놓친다는 거죠. 어디에다 현금 펜쳐야 될까, 2달러 첫 파트에서. 물가 지수겠지. 물가 키워드가 주제니까 물가 지수겠죠, 여기도. 자, 그러면 봐봐. 물가 지수의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는 불가능해.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표 품목만으로 물가 지수를 조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지수는 대표 품목인 거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그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가격 지수예요. 그러면은 얼추 지금 또 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보면은 봐봐, 지금 약간 슬슬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풀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 이해도가 제로는 아닌데 이거를 완전히 선생님 쪽으로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이에서 나름대로 푸는 거는
뭔가 그 수학 문제 풀이에 대한 이해가 완벽에 다다랐을 때 답을 낼 줄 알 때는 자기 나름대로 풀어도 답이 나오지만 지금 정확히 정답을 못 내는 상황에서 중간중간 자기 풀이가 개입이 돼버리면 당연히 접근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푸는 게 아니라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는 느낌으로 최대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배운 내용 가지고 한 다음에 안 될 때 뭔가 자기 방법이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주제는 쭉 한번 잡아놨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물가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들이 가격을 종합해 평균한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나는 왜 별 이슈가 없냐면 평균이라는 개념이 이미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평균이 뭐야? 전체 자료값을 전체 도수로 나눈 거예요. 그렇겠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가라는 건 어떤 특정 상품의 물가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전체에 있어서의 가격, 뭐 수량, 오케이. 그럼 당연히 그게 변동이 있겠지. 그게 물가 변동이겠지. 그런 단어 뜻을 알고 있으니까 아, 물가는 그냥 가격 평균이겠구나. 그리고 물가 변동, 그래 가격 변동이 있겠구나. 그럼 지수는 그 변동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고 수치한 거겠구나. 쉽게 그냥 통계인 거죠. 통계 개념들이 계속 나오죠. 평균, 뭐 변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정규분포도 표준 정규분포로 표현을 하면 되게 그 특징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본단 말이야. 그런 것들처럼 지수화는 알겠어. 자, 그러면 기준점은 뭐야? 우리의 표준 점수처럼 100점이 나는 거야. 우리의 표준 점수, 우리 수능에서의 표준 점수도 10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미는 뭐냐? 100 플러스 얼마인데 15라는 거는 15%라는 의미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얼추 지금 밑줄들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느낌이 더 살아야 돼요. 이런 단어 뜻들을 보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어떤 처리 과정이 추가로 붙어야 되는 1달러는 전혀 부담이 없어 사실은. 자, 그럼 결국에는 물가 지수를 어떻게 할까? 물가 지수, 즉 경제 어떤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얘기인 거고. 코가 막혀가지고. 자, 그래 원리에 대한 느낌인 거고. 하지만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 품목 가지고 하겠대. 자, 그럼 먼저 가격부터 확인을 한대요. 자, 그럼 봐봐. 이때 부터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자, 인지는 순서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왼쪽에다 써주는 이유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 물가가 핵심 소재야. 그럼 물가에 대해서 뭐 할 거야? 지수를 구할 거고, 물가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가격 지수, 가격부터 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순서다. 자, 가격 지수에 대한 정의를 또 필요한 거죠. 정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기준 시점에서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거. 그러니까 가격 지수도 물가 지수랑 비슷하네. 변동의 추네. 그러니까 아까 개념 자체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1. 일정 시점, 2. 개별 상품 가격 변동, 3. 지수로 표현한 수치. 이처럼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역시 또 평균이라는 개념.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것이 단순 물가 지수고, 단순 물가 지수에 대한 정의 밑줄 저는 칠 거야.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도 표현할 필요가 있겠지.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품목들 N개라고 했을 때 그때의 개별 가격 지수 해주면 끝난 거야. 되게 쉽네. 자,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가중치가 있다는 거죠.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낚시 한계가 있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가중치라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야. 그러니까 즉 1이 나올, 2가 나올 확률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분포를 보면 별량 1이 나올 확률이 있고, 변수 1이 나올 확률이 있고, 2가 나올 확률이 있고, 3이 나올 확률이 있고, 확률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확률들이라는 건 사실 바꿔 얘기하면 가중치라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도수를, 그러니까 상대 도수를 고려하지 않은 거라는 거지.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 xi, pi 같은 이 pi 확률, 즉 가중치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럼 가중치라는 보정이 들어간 게 뭐라고 그렇다? 가중 물가지수. 가중이랑 붙었으니까 별거 없네. 그러면 이거를 가중치를 어떤 식으로 곱했던 거냐, 여기에서는
개별 가격 지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했다. 결국 가중물가지수다. 자, 가중물가지수는요, 거래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에 더 많이 거래 비중이 클수록 물가지수에 영향을 많이 준다. $3. 이러한 물가지수, 그럼 벌써 봐봐, 지금 $2의 주제는요, 단순물가지수와 가중물가지수로 구하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이런 건 일반적으로 출제 포인트예요. 그럼 얘는 더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요구할 때 단순물가지수, 가중물가지수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방법대로. 근데 내가 지금 왜 여기다가 수학적 표현을 쓰는 거냐? 요즘은 그냥 수학으로 돼요. 근데 학생들이 보면은 수학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게 답답하니까 자꾸 내가 수학을 가르쳐 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1, 2 내신하면서 뭔가 수학을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수학을 대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좀 잘못돼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미 뭐 지났지만 기회가 되면 언제든 정리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저랑. 자, 물가지수는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물가지수로 구매력을 측정한대요. 그러니까 물가지수라는 거는 구매력 측정의 도구인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시로 설명을 해주려는 것 같다. 만일이라는 건 전 예시 같습니다. 상술 같아요. 시장에서 물가가 계속 상승해요. 그러면 상품의 양은 당연히 줄어들겠지. 그럼 구매력은 떨어지는 거죠. 아, 물가 상승, 구매력 하락이구나.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 지표래요. 오케이. 자, 물가지수의 역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화폐의 구매력. 물가가 오르면 화폐 구매력은 떨어진다. 자, 두 번째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 지표예요. 역시 물가지수로서 경기 판단을 할 수 있나 봐. 어떻게 돼? 물가는 호황이면 수요가 증가해. 상승하죠. 아, 물가가 오른다, 호황이구나라는 해석이 된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 호황이야. 벌써 두 가지 물가지수의 물가지수가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매력이 떨어진다. 물가지수가 오르면 구매력은 떨어진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호황이다. 수요가 느니까. 또한, 그러면 $3기 또한이니까 저는 E3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줘야 된다는 거야. 자, 물가지수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꾼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정리하지 않을 거야. 일단 이해한 다음에 정리하거나 정 안 되면 나중에 쓰면서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 무슨 얘기냐?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자를 다룰 때 종종 현재 금액을 과거 시점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무슨 얘기일까?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거죠. 야, 지금 1,000원? 그러면 10년 전 얼마야? 또는 할인율 개념이죠. 왜냐면 지금 100억이 50년 전 100억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주가라고 해봐야 지금 한 뭐 몇백 조 하겠죠. 근데 옛날에 삼성전자 주가는 뭐 몇 조 수준이었단 말이야.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할인율의 인플레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물가지수가 활용된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할인율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기점으로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일종의 할인의 개념인 거잖아. 그럼 그 할인율에 이자를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이거지. 이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물가지수가 더 적절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물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금리는 고정을 해놨잖아, 수치로, 은행에서. 그러니까 금리는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예측의 지표로서. 근데 반대로 과거로 돌아갈 때는 물가를 가지고 가는 거구나.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을 때의 일종의 할인율 개념 같거든요.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써봤어요. 그럼 일단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금액에서 T년도 금액으로 할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식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식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출제 포인트가 이런 공식 한 번 나왔고요. 여기에도 지금 이런 공식들 나왔으면 당연히 묻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세 가지의 용도가 있다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5달러. 그럼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되어 통계 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과거분의 현재를 하겠다는 얘기네. 왜? 과거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지 비율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나눠줬다는 거는 그래, 그러니까 옛날 금액에다 이걸 곱해주면 현재로 환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고, 어쨌든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수식에 대한,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가격 변동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원래의 통계치인 현재 금액은요, 명목 가치, 환산하여 얻어지는 통계치인 T년도 금액은 실질 가치에 해당한대요. 그럼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준 거죠. 현재 금액은 명목 가치고요, T년도 금액은 실질 가치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사후단락은 굳이 나눌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국엔 한 문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 들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수식에 대한 설명을 위한 거니까 묶어버렸게 저는. 단락이 많아진다고 지금 좋은 게 아니니까. 자,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흐름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1단락은 당연히 물가에 대한 도입이고, 2단락은 기본적인 개념이고, 3단락은 물가지수를 활용하는 거지. 세 가지로. 4단락도. 자, 5단락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래요. 자, 그럼 여기는 또 흐름이 바뀐 거, 사실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게 난 좋다고 봐요. 구조들을 잡을 때도. 왜냐면 벌써 정보량이 확 터졌잖아. 그러니까 요즘 수능 기준으로 보면 정보량이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말린 것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구조들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백을 놓고 노트를 놓고 그려야지. 이게 그러니까 뭐가 너희가 문제인 거냐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게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백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 시험은 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 풀이용 어떤 시험지나 이런 걸 나눠준 학교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게 필수인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자꾸 패드 가지고 놀아버리니까 이런 종이 질감의 형태에서 뭔가를 내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게 너무 미숙한데, 시험이라는 거는 전자문서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뭐 토플이나 탭스 같이 아예 마인드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종이에다가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렇게 구조화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5달러까지 하고 나머지 구조화가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게 아니야. 풀다 만 거지 사실. 이 상태에서 현재 들어가니까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5달러까지 하고 나면 정보량이 빵 터지니까 여기다 여기다 쓸 데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노트에다가 정리하고 막 그렇게 해야 노트도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만들 때도 여백을 만들어가면서 하라는 거야 지금. 만드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쪽을 쓴다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야. 다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지수겠지. 소비하는 입장에서 물가지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이 얼마 이런 거일 거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라면을 생산하려면 기름도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식용유도 필요할 거고, 뭐 밀가루 만들고 밀가루도 필요할 거고, 공장이 필요한 뭐 전기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얘기하겠죠 사실은. 됐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말 그대로 소비자의 상품이나 재화에 대한 얘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이에요. 이때 어떤 분명히 가격 변동이 중요한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 따라 다른데, 당연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는 라면 가격이 중요한 거지만 생산자는 원자재 가격이 중요하겠지. 내가 뭐 원유 살 일이 뭐가 있어. 나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경유차를 타면 경유값이 중요한 거고, 전기차를 타면 전기값이 중요한 거고, 휘발유차를 타면 휘발유 값이 중요한 거야. 다 필요 없고 거기 붙는 세금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회사들은 원유값이 중요한 거지 얘들. 그런 얘기야 당연히. 그래 지하철 회사가 탈 일이 없잖아. 지하철 같은 예시로 설명한 거죠. 철판 가격은요 우리가 알 게 뭐냐고 생산자들이 중요한 거지. 따라서 당연히 가중치가 달라질 것 같아 나는. 아니 품목이 달라지거나 이건 추론이 6달러를 바탕으로 했습니까? 자 6달러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해서 품목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서로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내 얘기를 벌써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앞쪽 흐름이 잡혔으면 당연하죠. 지금 품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지하철 요금이냐 봐봐. 지하철 요금이냐 철판이냐는 품목 얘기예요. 그리고 품목이 같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뭐가 달라져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 가중치가 다르다니까. 왜? 이달락에서 지금 그 문제를 가중치로 해결을 했잖아요. 단순 물가지수와 가중 물가지수의 차이는 뭐야? 가중치. 왜? 중요한 정도가 다르고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생산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도 가중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경유는요 기업에서 연료로 쓰이는 비중이 크고 생산자 물가지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훨씬 크대요. 경유는 기업에서 연료로 쓰이는 비중이 크다. 그래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냐면 경유차보다는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더 쓸 거고 그런 거니까. 반면에 채소 같은 경우는 그렇다. 예시니까 뭐 이건 볼 필요 없는 것 같다. 자 이는 생산자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인데요. 매출액이 크면 클수록 가중치도 커진대요. 반면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도시가계 소비 지출액 기준이야. 그래서 소비 지출액이 큰 품목의 가중치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1. 품목도 다르고요. 2. 가중치도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다른 방향성을 갖겠죠.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와서 중요해지더라고. 지금 경기 지표를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금융위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고 경제위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4년 전 지문인데 지금 되게 이게 미국의 뭐 CPI니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 투자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예측보다 높냐 낮냐가 당분간의 어떤 주식 방향을 결정을 하거든. 자, 그래서 가격조사 단계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생산자 판매 단계 공장도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 단계 소매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이 된대요. 잠시만요.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판매 단계 공장도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이 된대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의 구입 단계 소매 가격을 조사하여 그래. 그러니까 한쪽은 도매 가격이고 한쪽은 소매 가격이 당연하겠지. 이해됐죠? 또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시장의 영향이 왜? 원자재 가격으로 바로 반영이 되겠지만 가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늦고 생산자가 더 빠르겠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지수 시차율도 결국 오를 것이다. 그래서 선행 지표로 보기도 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지문 처리가 돼야 이해가 돼서 처리가 되고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걸 이제 정확하게 구조를 그려야지. 그래야 답이 딱 떨어져요. 오케이? 구조도 그릴 겁니다. 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여러분. 구조도 그려주면은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풀이 과정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 필요한 이해도가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냐면 풀이 과정을 안 쓰고 그냥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틀리지. 지금 처음 풀었을 때 한 문제 맞고 네 문제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야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설 보거나 해가지고 또 맞췄다는 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답만 맞추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느낌이야. 발췌도구로 근거 찾아가지고.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최악이야.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물론 일부 내용 발췌도구로 할 수는 있거든. 근데 그게
실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 누가 실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못해. 실전에서 뭐 38번에 2번 선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어디 보이냐고. 안 보이니까 틀리지. 보였으면 맞았겠지. 그 보이는 사람들이 틀리나? 안 보이니까 틀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보일 거냐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가 중요한 거야. 수학은 공식이 있잖아요. 무엇은 무엇이므로 또는 사고 과정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해설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분은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설명을 해줘야지. 왜 그런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지. 마찬가지야, 국어도. 좋아. 38번의 정답의 근거 어딘지 알겠어. 실전에서 어떻게 찾아든지를 원리를 설명해줘야죠. 어떻게 찾아지는지. 근데 실전에서 어떻게 찾는지는 없어. 그냥 여기 있어. 풀어. 끝. 아니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물가와 물가 지수. 그렇죠. 일단락 주제 중이었던, 일단락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원리나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한 2단락 정도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죠. 물가 지수를 활용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3, 4단락의 주제로 저는 보였단 말이에요. 4번 선지. 개념이 바뀌진 않았지. 이건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거 없었어요. 물가지수와 경기 상황.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이 용도와 관련도 있었죠. 왜냐하면 물가지수를 가지고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 정답 4번이지.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사고 흐름이 존재하는데 4번의 중간에 이렇게 오답이니까 한번 막아주고 있는 거죠. 과정. 자,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변한다. 화폐의 구매력.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물가가 화폐 구매력을 결정한다. 인가 바로 잡히죠. 2번 선지. 물가 지수는 시장의 수요 변화. 아니지. 시장 수요에 따라서 물가 지수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물가 지수가 시장 수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 봐봐. 지금 벌써 구조가 문제라는 게 보이잖아요.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물가 지수와 시장 수요는 분명히 관계가 있었거든. 어떤 관계가 있었냐는 거죠. 물가 지수가 시장 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즉 방향이 이 방향이라 그랬잖아. 지금 이 선지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방향인지를 확인해 봐야지. 근데 저는 반대 방향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물가 지수와 시장 수요 변화 봅시다. 물가 지수와 시장 수요 변화. 물가 지수와 물가 지수. 물가가 경기가 호황이면요. 수요 증가에 의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물가가 결과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찾을 거냐고. 금방 찾잖아요. 왜? 주제와 구조가 머릿속에 담겨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들어오는 거야. 막 어딨지? 이러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알겠어요? 정답 2번 끝이랍니다. 어떤 방향이라고? 지문에서는 이쪽 방향이라고. 즉 정답은 뭐라고? 경기에 따라서 수요가 영향을 받고 수요에 따라서 물가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지금 이 원리를 묻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이게 3단락 주 핵심 원리였나? 그렇죠. 3단락 핵심. 자,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은 생산자 입장에서 유형은 물가, 소비 당연히 다르지. 왜? 둘 다 어떤 주로 쓰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고 가야지. 뭐가 틀렸는지로 가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럼 봅시다. 생산자 입장에서 유용한 것과 소비자에서 유용한 물가지수 당연히 다르게 작성될 거야. 목적은 동일하지. 틀린 말은 아니야. 1번이. 목적이 동일하지 않아. 당연히 경기지표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설지들 보면요. 그냥 오답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뭔가 비논리적인 얘기를 해서 오히려 애들의 폼을 깎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억이 다시 이거는 뭐냐면 1번이 틀린 진술이 아니에요. 봐봐. 생산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되는 이유를 찾으라는 거잖아. 왜인데 지하철 요금이 주는 요인과 철판 가격이 주는 요인이 생산자 입장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따라서는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럼 무슨 요인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품목 요인을 얘기하잖아. 바로 보이잖아요 지금. 네. 품목 요인 때문에 생산자는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가중치도 아니네 여기는. 구조를 잡으니까. 네. 그러니까 품목 얘기가 위쪽에서 해진 거고 보이지? 네. 품목이 지금 5달러이고 가중치가 6달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의도가 딱 보였지. 야 기억은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두 번째, 극은 품목이야 가중치야까지 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돼버린 거예요. 일치로 풀잖아요. 품목이 동일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요 라고 나온다는 거야 애들이. 발췌도 그러면 왜? 품목이 같아도 라는 봐. 같은 품목 선생님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나왔는데요 이래버리는 거야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치로 푸는 애들은 못 풀어요. 왜? 이걸로 풀면 지금 30번에 4번이 맞는 선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품목이 같다고 나왔으니까 틀린 선지인데 선지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선지 OX가 아니라고. 제발 좀 주제구조 잡으라고요. 그럼 주제구조 잡아놓으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 5달러과 6달러의 이 주제가 다른 거예요. 5달러 주제는 뭐라고? 품목 차이에 대한 거야. 야 그럼 품목이 같으면 같니? 아니? 가중치도 달라. 가중치 차이야. 이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빠그라지는 거죠. 왜? 1번 안 틀렸다니까? 맞아요. 근데 틀렸다고 해놔버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논리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헷갈리고 모르겠는 거지.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요 뭐 x제곱 예를 들면 플러스 x 플러스 5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해가 없네. 해가 있나? 자, 얘 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자 봐. 얘는 실근 범위에서 해가 있습니까? 아니. 없죠. 허근 범위에서 해가 있습니까? 네. 그 얘기야. 전제가 또는 x의 해집합이 또는 x의 집합 x의 원소가 뭐냐에 따라서 근이 결정되는 거라니까. 그래 그 얘기야 지금.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게 훨씬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근데 얘만 풀이 과정만 나열하는 공부만 한 거야. 그러면 잠깐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해가 있냐 없냐 애당초 의도 시작 사고의 시작 논리 시작을 이랬다는 거죠. 그럼 이걸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뭐라 그래? 선생님 언제는 해가 있대며 없대며 어려워요 이렇게 된다고. 있대며 없대며가 아니야. 실근인 경우 허근인 경우 x의 해범위에 따라서 이 문장이 이 명제가 갖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라고. 이 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 국어는 주제구조 잡으라는 거야. 그러면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은 왜? 그래 5달러 품목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1번이 틀린 게 아니라 기억에 대한 이해 5달러에 대한 이해를 얘기해봐. 왜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달라야 돼? 1. 품목이 다르니까. 2. 약간 품목 같으면 가중치도 다르니까. 끝. 그걸 묻고 있는데 쓸데없이 1번이 맞고 틀리고 따지고 있고 발췌독하니까 선생님 4번 발췌독하면 맞았는데 틀렸는데요. 아니라니까. 도대체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좀 그만하라고요. 자 계속해 봅시다. 이제 그러면 가격지수에다 가중치 곱하는 공식으로 아마 2달러인가에 지금 나와서 계산하는 겁니까? 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결국에는 봐. 첫 번째는 보기 이하라는 거야. OX가 아니라. 그럼 결국 계산을 하란 얘기죠. 네. 계산했어요? 네. 네. 그러면 뭐야 6, 4, 24, 62.4 나오겠고 여기는 33.3, 33 나오겠고 여기는 11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A, B, C 순위 됐을 것이고 단순 물가 지수를 사용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이다. 왜? 평균치니까. 그럼 세계 평균 내니까 108이라고 그러겠네. 20 떼서 주면 108 나오겠네. 됐죠? 단순 물가 지수에서 BC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의 동일한 영향. 그렇죠. 평균을 친다는 거는 각각의 확률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얘를 뭐라고 봐라? 확률 변수라고 봐라.
얘를 뭐라고 봐라? 확률이라고 봐라. 확률에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1로 계산해버리면 된 거잖아. 계속해서 단순 물가지수 사용했을 때 가중 물가지수 사용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고요? 자 봐봐. 지금 단순을 쓰게 되면은 그럼 봐봐. 지문 이해 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수학 못하면 틀리는 거라니까. 자 단순 물가를 썼어. 얼마 나와 그러면? 108 나왔죠. 네. 가중 물가를 썼어. 얘 더하면 되는 거니? 네. 그러면 95 106 그러면 얘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맞아? 얘가 더 높은데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됐죠? 42. 자 농산물이 오른 자 원자재가 오른 거죠. 네. 그럼 바로 영향을 받는 건 누구야? 생산자. 그래 생산자 받은 다음에 누가 받아? 소비자 받죠. 네. 이 얘기 물어보겠지. 뻔히 이게 주제였는데 진짜로 됐어? 네. 그럼 정답 당연히 5번이죠. 도대체 왜 봐봐. 당연히 원가니까 싼 건 맞아. 네. 원가가 낮다고 물가지수가 낮나? 아니. 물가지수가 뭐예요? 100이 기준이야. 네. 오를 걸로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가 상승할 거면 100 플러스 퍼센트 포인트를 써준 퍼센트를 써 플러스해서 100 몇이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네. 그러니까 기준점은 100인데 아예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봐봐. 항상 얘기하자면 얘는 보기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니까. 이것도 보기 내용에서 이어지는 거잖아 지금. 네. 맞죠? 그래. 자 원재료가 먼저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직방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라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농산물의 가중치는 다르죠. 네. 당연히 그러면 가중치가 다르니 결과값도 차이가 있겠지. 이해됐어? 딱 이 느낌의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